메모를 상당히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 처음 봤어요. 나는. 네.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긴 어떤 미완의 과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우리의 얘기를 다 하기엔 한마디로 부족해서 팟캐스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노무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MC 세민. 네, 차원입니다. 이 멘트를 시작으로 한 문장 팟캐스트를 시작하던 시간이 참 두근두근했었는데요. 뜨거운 여름, 봉합 캠프에서부터 시작해 부지런히 장학생과 청취자가 만났던 팟캐스트가 어느덧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겨울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팟캐스트가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봉화 캠프에서 다 같이 친해져서 우리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마음 맞는 분들 나와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왔는데 그런 시간들이 또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네, 맞아요. 봉합 캠프 이후에서도 장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근황을 물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녹화가 더 소중해지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제작진이 풀로 다 모인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PD 누나랑 작가 두 분까지 다 오셔서 5명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준비한 5명과 게스트 한 분까지 해서 6명이 지금 같이 있고요. 우리 세민님 코너 또 준비한 게 있으세요? 마지막 날이라고? 맞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폼 등에 남겨주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분이면 좀 길겠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군요. 노무현 선생님께서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교회에 연계되는 노동 그리고 사회 구조와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갈수록 절실한데요. 젊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세대가 꾸준히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방송입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꾹꾹 담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노무현 장학생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노무현 장학생 정호익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6기 노무현 장학생 정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하면 호영님은 생각나는 장소나 음식이 있으신가요? 울산식 겨울나기 방법은 일단 울산은 눈이 안 와요. 눈이 잘 안 와서 그냥 뭐 눈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지만 이제 태화강에 가면 되게 그래도 겨울 철새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화강에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면 약간 되게 조용하면서 낭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네, 오늘도 호익님의 이야기를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첫 번째 코너,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차원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작은 노무현 누군지 아세요?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자, 그럼 호익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되 세상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고 싶은 그런 사회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네, 울산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니죠. 너무나 잘 알죠. 친하십니까? 친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승재 형도 뭐 친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네네, 그렇겠죠. 같은 장학생이신데. 네. 자, 승재 형도 울산 자랑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 정호익님도
또 빠뜨릴 수 없잖아요. 울산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애향심이 매우 네, 깊으신 분인데 울산 자랑 아까 하신 것도 있지만 좀 더 해주시죠. 일단 울산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업도시 혹은 노잼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 쭉 동해 그 태화강이 흐르죠. 근데 태화강도 굉장히 아름다운 생태하천과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에 가면은 대왕암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진 해수욕장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난 이런 여행도 좋아해. 나는 음. 사람 너무 많은 데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기 네. 숲 있고 이런 데를 동해 바다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에메랄드빛으로. 이제 호잉님 인스타를 보니까 브런치와 건대 교지에 글을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올리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글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자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산업과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정책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도 청년위원회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학생 당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조금 주변 청년분들이나 혹은 정치인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분들을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가지고 현재 문제가 어떻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쭉 글을 써서 보여드리면은 저도 의사 전달하기 편하고 그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도 글 쓰시는 걸 좋아하셨나요? 네, 저 원래도 이제 책을 읽고 글 쓰는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글을 쓰세요? 저는 주로 이제 정책 비평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혹은 사회적인 쟁점들이 왜 발생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한 그런 글들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글인데 이런 글은 매우 똑똑하신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글 쓰려면 참 힘들거든요. 저도 네. 써봐서 이거 정치인을 꿈꾸셨는데 지금은 안 꿈꾸세요? 물론 정치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치라는 과정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생각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그 기초 단계에서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한테 더 맞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크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관세, 가계부채, 저출생, 구조개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꽤 잘 쓰셨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이분 참 저기 전문가 수준이시구나 수준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쓰셨는데 좀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제가 쓰는 글들을 하나로 좀 종합을 하자면 한국적 성장 경로라고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조건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나타나는 국제 질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미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어떤 규칙과 보편적인 규범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던 소위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굉장히 위태위태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화 질서 속에서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산업도 육성하고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점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를 우리 작가님들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이런 거 있네요. 매일 원고 마감하기 대 평생 글 못 쓰기.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 죽어라 쓰는 것과 평생 그냥 못 써버리는 거. 저는 그래도 매일 쓰는 게 매일 쓰는 좋지 게? 않을까. 아니 저도 글을 쓰잖아요. 근데 네. 진짜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쵸, 글을 쓴다는 게. 네. 이게 즐거움도 있지만 그쵸, 그래도 맞습니다. 평생 못 쓸 바에 난 이 짓을 매일 하겠다. 근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네. 쓰고 싶은데 진짜 못 쓰게 되면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글을 사랑하시는 저는 다쿠거든요. 저는 이거 안 쓰고 말지. 그런데 아무튼 자 다음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좀 탄탄한데 그러니까 잘 썼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몰라요. 쓴지도
브런치 조회수 막 40회 나오고 그거랑 그다음에 글을 써서 막 많이 봤어요. 막 40만 회가 나왔어요. 근데 글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별로인 글. 어떤 글을 더 쓰고 싶어요? 그래도 많이 보는 글보다는 그래도 네. 잘 썼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글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진짜 그 의정이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잘못된 글을 썼는데 너무 네. 널리 퍼지면은 네. 나중에 제가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거든요. 이게 내가 못 쓴 글 내놔서 저기 할 바에는 안 내놓고 말겠다 그런 건데 대단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거랑 연구를 열심히 해서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랑 뭐가 더 하고 싶어요? 전 노벨상. 노벨상이요? 네. 대통령보다요? 대통령은 네. 너무 무겁고 책임감도 네. 많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노벨 무슨 상 받고 싶어요? 저는 사회과학도고 네. 경제학과가 본 적이 있기 그쵸, 때문에 노벨 노벨 경제학상? 경제학상을 받고 싶죠.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니요. 아니, 뭐든지 가능한 나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2001년생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네. 어렵긴 한데 뭐 또 뭐 상을 받아야지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꼭 저 좋은 활동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부터 사회 문제까지 되게 폭넓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호잉님은 노무현 장학생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지역 문제와 학생 자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 2018년에 지방선거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나 하고 막 친구들하고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이나 이런 예비 후보분들이 노무현 재단 울산 지역위에 많이 가입이 돼 있고 그쪽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노무현 재단 울산 지역이 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뭔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후원 회원으로 저는 가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후원 회원이세요 그러면? 네, 지금도 후원 회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때 선거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지 정도? 근데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다. 네, 그죠? 막 공식적으로 할 수는 맞아. 없고 그냥 이런 후보님들과 한번 소통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이나 뭐 가치 뭐 이런 것 중에 본인 좀 마음에 들어온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봉하마을에 대통령님 모역에 가면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붙여져 그렇죠. 있잖아요. 다 같이 갔죠 저희. 네, 근데 그 명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를 찾아보니까 그게 2008년인가 노무현 노사모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 중에 나온 것인데 그 앞에 발언들을 보면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긴 어떤 미완의 과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적어 오신 거예요? 그냥 제가 네. 그 대통령님 말씀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문장은 오늘 그래도 방송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메모를 상당히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 처음 봤어요. 나는. 네. 보통 그냥 한두 줄 적어 오시는데 빼곡하게 노트에 역시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네, 토론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호잉님의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님, 오늘 팟캐스트 마지막 회차인데 그간의 소감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즐거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작은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네, 정말 즐겁게 잘 했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아쉽고 그러네요. 하지만 이게 또 끝은 아니겠죠. 뭔가 또 우리 후배들이 또 이어서 이런 방송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17기, 18기 또 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희도 또 새로운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두 번째 코너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우리 정호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심층 취재하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관심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로 사회적인 양극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너무 안 하고 이런 현상은 사실 항상 있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글을 읽어보고 페이스북도 우리 친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좋아요 눌러놓으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토픽에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음.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싶고요. 그 게스트 저희 신청했을 때 구글 폼 따로 쓰셨죠. 네. 거기에 이제 장대익 교수님의 공감의 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 책도 있네요. 네, 책 한번 네. 들어주세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감의 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는 가천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고 진화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진화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현재 인간의 본성, 인류의 본성을 조금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예컨대 우리 인간이 살아간 시간은 되게 인류가 지구상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긴데 0.2초인가 전체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근데 전체 그러니까 긴데 음. 그 인간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문자나 이런 문명을 구축하지 않고 원시인으로 살아간 시간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때 형성된 어떤 그 본능이나 유전자적인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진화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런 것들. 일단 인간의 공감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 집단을 향한 안쪽 집단을 향한 공감이고 하나는 외부 집단을 향한 공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의 공감이라는 게 약간 마일리지와 같아가지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집단을 향한 공감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외 집단을 향한 공감이 줄어드는 그런 것인데 현재 한국 사회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감력이 부족해서 양극화가 생기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내부 집단을 향한 결속력이나 공감은 굉장히 강화된 반면에 외부 집단을 향한 공감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의 다른 층위를 얘기하면은 인지적인 공감이 있고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서적인 공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굉장히 관성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쌍한 이웃을 만나면 불쌍해하면서 좀 도와드리고 싶고 혹은 뭐 친구들이 아프다 하면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뭔가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제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내가 멈춰서서 한 번쯤 저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나와 다른 집단의 사람이 어떤 아픔이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왜 그럴까라고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MBTI에서 T적인 공감력 그런 거를 인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공감을 조금 더 키우고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실제로 외부 집단을 향한 공감을 조금 증진시키고 조금은 더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 그러면 무조건 감싸주고 너무 다 좋아해주고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 막 신격하고 우상하고 이런 것도 좀 멈춰야 될 필요. 상대는 또 반대로 다 악마화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괜찮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순간 교수님을 모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최근 공감의 반경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정치적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NS나 커뮤니티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접하고 싶은 정보들만 접하게 되고 알고 싶은 것들만 알게 되는데 또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회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에 갇히게 되는 그런 필터 버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필터 버블 이거 전문 용어인데 사실 우리 업계에서 쓰는 반향실 효과 뭐 이런 네. 거죠. 자기들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상 진실 거짓도 중요하지 않아졌죠 이제는. 대안적 진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안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고 저도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 나가면은 꼭 하는 말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실일수록 의심해라. 소식일수록 그 뉴스를 봤는데 이 뉴스가 너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의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출연한 우리 이재원도 쇼폼 뭐 알고리즘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참 중요하겠구나. 대한민국의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유지가 되고 나아가려면은 이런 문제 해결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알고리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계속 보이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적인 공감을 넘어서 인지적 공감을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적정한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 적정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논쟁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을 계속 가르치고 키워나가는 그런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때 이제 학생 자치 이런 걸 하면서 뭐 교칙 개정 운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교칙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또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칙을 막 바꿔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들 혹은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세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필요합니다. 저도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내 의견이 항상 관철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토론해야 되는지를 느끼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그거 하기도 쉽지 않죠. 지금 뭐 교사 정치분권도 그렇죠. 없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아무튼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왜냐면 학교에서 안 다룬다고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30초 영상 보고 또 다 판단들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교육 언론 장 기자로서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집단과 섞일 기회가 지금 이제 나오면 또 없으니까 저는 좀 공론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나저나 또 울산 청년이시잖아요. 네. 울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책도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제 뭐 네. 대전보다 울산이 진짜 네. 노잼 도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네, 책에 여기 서평에서 울산은 질식하는 중 이런 표현들도 있다고 해요. 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책은 이제 경남대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님이 쓴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인데요. 이제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사실은 과거부터 울산 지역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점은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지역 GRDP 1위 이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도시지만 현재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용이 될 것인가라는 위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거든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재 부분부터 해서 제조업 기술력을 추격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발 통상 위기나 혹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 고용 구조에서도 노동 이중 구조라고 하는 약간 원청과 하청의 어떤 임금 격차나 고용 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나 좋은 대학들은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청년들은 다 서울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타나면서 과연 이 울산의 미래가 어디까지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영광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뭐 수출 제조업으로 함께 뭐 잘 먹고 살고 그렇게 가정을 키우고 했던 중산층의 어떤 모델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까? 근데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런 그렇죠.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개혁 뭐 어떤 구조개혁? 이제 말씀하시나요?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은 네. 흔히 이제 정책을 했을 때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든지 혹은 뭐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돈을 푼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러한 형태로 한국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계약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모두가 함께 부담하면서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보고서입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진짜 많은 보고서를 내요. 뭐 이슈 노트부터 그렇죠. 해서 뭐 중장기 보고서 이렇게 내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낸 어떤 초고령화 관련된 그런 보고서 중에 경쟁 밀도라는 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경쟁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출생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아까 앞서 말했던 장대익 교수의 책에 나왔던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우리 생물들이 어떤 생애 주기를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경쟁 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조차 정말 먹기 살기 힘들고 생존하는 게 바쁘면은 한 명 나 잘 기르자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OECD 보고서에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직업에 입성해야만 하는 그런 경쟁이 과밀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떤 생애 주기는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 밀도가 높기 때문에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점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답이가 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우리나라 이 과잉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경쟁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많은 이들이 경쟁을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능력주의가 뭐 그 중에 한 갈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경쟁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국 사회가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경쟁과 빠른 피드백과 혹은 그러한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필요했죠. 그런 네, 게.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경쟁이냐 혹은 비효율적인 경쟁이냐 생산적인 경쟁이냐 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냥 뭐 시험으로 혹은 운으로 뭐 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쪽도 있고 혹은 그냥 n분의 1로 공정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정한 답이라는 거는 그 중간 지대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지대를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성숙하지 못했고 이뤄내지 못한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또 너무 확일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문화가 바뀌려면은 경제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일자리나 뭐 좋은 문화나 이런 것들 인식이 개선이 되더라도 좋은 고용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게 굉장히 좋은 복지 국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고령화 때문에 그런 재정 부담이 되게 심해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빅테크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에서 과연 영향력이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수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첨단 산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복지도 힘들어지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성장과 복지 성순환 구조라는 게 과거부터 해온 말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잉님이랑 아까 사담을 나눴을 때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에 가게 되면 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현재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 속에서 국내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산업적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의사 결정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물론 현재 뭐 정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뭐 경제 안보나 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나 혹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회차 클로징 멘트 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벌써 아쉬운데요. 아쉬우세요?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자, 한 줄로 웃고
자, 한 줄로 울고. 마음속에 콕 박힌 그 문장.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한 한 문장. 문장. 네, 우리 정호익님의 한 문장 궁금합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저는 이 알베르 까미의 그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에세이집에 아몬드 나무라는 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것과 절망을 혼동하고 있다. 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어떤 논점은 우리가 되게 비극적이고 삶이 부조리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극적인 태도가 뭘까라는 거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극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냥 삶이 암울하고 비관주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용기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비극적이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카미의 말처럼 의미를 찾고 균형을 맞춰 나가고자 하는 인식만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유연한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대나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현재로서는 유연한 대나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네, 좀 자만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나무라는 이미지가 되게 지조 있고 절개 있고 고집이 세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비유 혹은 애널로지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나무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꺾이진 않지만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신의 소신이나 생각이나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좀 구부릴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호잉님께서는 그런 대나무처럼 휘지만 꺾이지는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인생이 뭐 엄청난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까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틀린다든지 혹은 잘못된 정보라든지를 알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 혹은 나의 어떤 결정이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거나, 혹은 나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뭔가 나의 어떤 주관이나 혹은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지만 나의 생각은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주주의자로서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고, 조금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00% 동의하는 태도입니다. 저도 이런 태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나무가 또 쓸모가 많습니다. 죽순으로 먹을 수도 있고, 대나무로 활용한 물건도 상당히 많죠. 뭐 있습니까? 울산 특산품? 사실 대나무로 제가 만든 걸 많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근데 죽순은 굉장히 좀 네. 멋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리대숲이나 백리대숲 이런 데서 죽순을 따면은 그거는 불법입니다. 예. 판다가 엄청 좋아하지 않나요? 죽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판다를 풀어놓을 수도 있겠네요. 판다는 없는데 판다 판다 약간 없어요? 동상 같은 건 있어요. 동상은 있어요. 네. 판다 동상이 있군요. 네. 판다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호잉님께서도 꿋꿋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꺾이지 않는 연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서 정치랑 사회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뭔가 호잉님의 삶의 태도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호잉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진짜 뭐 좋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나 뭐 어떤 진짜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나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것 같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괜찮구나라고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찾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제 대망의 5회차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광스러운 마지막 녹화에 참여해주신 호잉님,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 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아쉽지만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더 이상 없죠? 사실 이쯤에서 한 분 정도 울어주셔야 이게 방송 마지막 방송 분위기가 좀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가 누나 PD 누나하고 보니까 우시 기미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한분 F 분들 좀 이따 끝날 때까지 그래도 한 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 물이라도 좀, 묻혀서. 좀 노력 좀 더 해주시고요.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획성 파일럿이죠. 저희가 단기 프로젝트로 기획한 방송이었는데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롱폼 본 영상하고 쇼츠 합해서 우리 한 5천 정도 목표로 했었잖아요. 근데 10,000회가 넘었습니다. 다 합해서 쇼츠도 많이 봐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6기 장학생인데 이렇게 장학생들끼리 후속 활동을 했던 기수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또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또 재단에서 정말 지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저희는 몸 맞아서 이렇게 잘했고 또 세민 누나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MC를 맡을지 말지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원 MC분은 유튜브 방송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저는 완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도 좀 있었는데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장학생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 친구들이 정말 고맙게도 매 회차 영상을 봐주고 후기를 남겨주는 거예요. DM으로. 그럴 때 정말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이제 MC랑 게스트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연출을 담당하는 은주랑 그리고 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하원이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도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작진 안 보이고 일찍 했어야지. 너 뺏겼네. 약간 목소리 좀 떨리시는데 좀 진심이니까. 눈물이 좀 눈물은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요? 네, 눈물 안 납니다. 그래요. 울어주셔야 네. 하는데 아무튼 저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재미가 최고인 사람이라서 뭐든지 재미없으면 안 하고 재밌을 것 같으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재밌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또 제작진분들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이름 나온 세 분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세민 누나도 처음 치고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즐겁게 잘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게스트분들 총 5분 포함해서 5분이 사실 게스트분들이 잘 이렇게 못 해주시면은 저희 둘이 뭐 아무리 해봤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5분 다 정말 잘 해주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멘트 넘기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정말 마무리 멘트 해보겠습니다. 릴스 쇼츠와 같은 짧은 시각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시대.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제작팀이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든 사람 사는 세상의 따스함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분 이상의 분량임에도 팟캐스트의 느린 속도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지에서 활동하는 장학생들과 모든 노무현 정신을 가진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